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진행을 맡은 성형외과 전문의 전경욱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참 여러 가지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앓고 있는 그 질환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많은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그리고 손목 쪽이 좀 시큰하다 하신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욱신욱신 찌릿찌릿 손목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업무 등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현대인의 손목이 병들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손가락, 득회레뱅 힘줄염까지 손목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손목 질환의 조기 대응법과 치료법 잠시 후에 알아보시고요. 손목 질환과 더불어 현대인의 팔꿈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라고 부르고 대표 팔꿈치 질환은 어떤 경우가 잘 발생할 수 있을지 팔꿈치 바깥쪽이나 안쪽에서 느껴지는 통증,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움 주실 김방현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방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뭐 무릎이라던가 허리 통증 여러 가지 이야기해봤잖아요. 사실 무릎, 허리가 우선 외과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또 스마트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요즘은 팔꿈치, 또 손목 질환 환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수술도 많고 뭐 장기간 뭐 논문을 쓴다든지 이럴 때 장시간 이제 키보드를 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손목이 시큰시큰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뭐 잘 치진 못하지만 골프를 잘못 치거나 뭐 이렇게 뒷땅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데가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하루 빨리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기다리면 좋아지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또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컴퓨터 사용하면서 손목, 팔꿈치 많이 아픕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또 테니스 엘보라던가 골프 엘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 때문에 뭐 테니스 선수라던가 골프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김방현 원장님, 정확히 어떤 질환이며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이런 친숙한 별명 덕분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그 스포츠 이름을 따서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생기는 건지, 골프 선수들이 많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테니스를 많이 쳐야 생기는 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그 별명이 붙게 되는 원인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시면 병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우리말 의학 용어가 어쩌면 더 친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골프 엘보가 생기는 그 안쪽 팔꿈치 질환을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고요.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바깥쪽 팔꿈치 질환을 외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는 그냥 병명에 대한 별명일 뿐이고 정확한 용어는 테니스 엘보가 외측 상과염, 골프 엘보가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인하고 뭐 이런 이유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팔꿈치의 구조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꿈치 구조 그 그림을 보시면요.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리고 손목을 움직이실 때 자기 팔뚝을 한번 보시면요. 팔뚝이 꿈틀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의외로 근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얘네들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대부분 팔뚝에 있게 되고요. 그 근육들의 뿌리들은 대부분 팔꿈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팔꿈치에 뼈가 아파요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뼈 튀어나온 부위가 근육에 뿌리가 붙는 자리입니다. 그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리고 등산객들이 괜히 뭐 지나다니면서 괴롭히거나 하다 보면은 네.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손을 많이 쓰거나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 근육의 뿌리가 많이 상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질병들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스포츠든 직업이든 손을 많이 쓰는 네, 분들에게 네, 네. 이렇게 근육이 상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저보다는 우리 수술을 장기간 아우, 오래 하는 왜 그러세요? 원장님이 이런 질환에 걸릴 나이도 확률이 많은데. 높아지는 건데 네네. 그럼 우리가 정확히 외측이라고 네네네. 들었잖아요. 네. 좀 사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아픈 것인지 어떻게 부담이 가해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주로 손가락을 펴고요. 손목을 위로 젖히는 이런 힘줄들은 바깥쪽 근육부리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목을 안쪽으로 젖히는 이런 근육들은 주로 안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원리는 같은 질환인데 위치만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테니스를 칠 때 사실 테니스 엘보라는 별명은 백핸드 스트로크만 연관이 있습니다. 백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 넘어오는 공을 강하죠. 그 강한 공을 맞받아 치려면은 손목을 딱 펴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손목을 펴고 있으려면은 이쪽 바깥쪽 근육을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근육에 있는 그 근육들도 딱딱하게 되고요. 공을 맞받아 치는 그 통증과 그 충격이 고스란히 힘줄 뿌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테니스 엘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포핸드 스트로크 동작만 많이 한다면은 테니스 엘보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골프 엘보라는 별명은요, 주로 이제 초보자들이 그립을 너무 세게 진 상태에서 땅을 내리치다가 이른바 뒷땅이라고 해서 네. 땅을 내리치게 되면은 역시 그 똑같은 원리로 강하게 진 손을 통해서 딱딱한 근육을 통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안쪽 힘줄 뿌리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네.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또 골프 엘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렇게 붙었을 뿐이지 테니스 엘보는 골프 치는 사람한테서 생길 수가 있고요. 골프 엘보가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의 원리는 같고 다만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말씀하시길 테니스 엘보라던가 골프 엘보가 같은 동작이, 그러니까 조금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한 가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망치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골프 엘보가 잘 생길까요?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치질, 저는 이렇게 하면은 예. 테니스 엘보가 더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럴 수도 반대. 있고요. 아, 그러세요? 네, 누가 맞아요? 골프. 두 분 다 괜찮습니다. 두 분 다 정답이십니다. 에이.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망치질을 하는 뭐 직업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은 힘을 내리칠 때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 골프 뒷땅과 똑같죠. 그렇게 해서 안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골프 엘보가 생기기가 쉽고요. 근데 이제 숙련자분들은 내리칠 때 힘을 빼십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내리치죠. 중력을 이용해서 내리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릴 때만 힘을 쓰시게 돼서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골퍼스 엘보가 오고 예. 반대쪽으로 쓰면 이제 테니스 엘보가 많이 오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질환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 질환 진행되면서 증상들이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사실 증상은 크게 다르지 아, 그래요? 않습니다. 네네. 크게 다르지 않고 둘 다 모두 다 팔에 힘을 많이 쓸 때 네. 그리고 내가 무슨 동작을 하려고 할 때 팔꿈치가 아파요라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럴 때 제가 무둘러 보게 됩니다. 바깥쪽 네네네. 그 외측 상과염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외측 상과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면은 제가 이제 손목을 젖혀보세요 이랬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내측 상과염인 경우에는 이 내측을 눌렀을 때 아픈 경우가 많고 손목을 굽혀보세요라고 했을 때 네네네.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병인데 위치만 다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네.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경미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자가 회복이 잘 됩니다. 잘 돼서 네. 며칠 그냥 쉬면 낫거나 그리고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너무 손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거나 그리고 또 너무 강한 충격이 받게 되면은 그 회복되는 속도가
손상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불완전하게 회복된 힘줄에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쉬어도 별로 나아지질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병원을 오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눌러봐서 우선 병을 가늠하게 되고 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힘줄이 얼마나 상했나, 힘줄 네. 뿌리가 얼마나 상했나를 가늠하게 됩니다. 너무 심해 보이면 MRI를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뒷담을 자주 치는 저로서는 자주 치면 안 되겠네요, 골프를. 네, 자주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감정이입하고 같아요. 계세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가 왜 아팠는지 네네네.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네, 그럼요. 근데 그래도 네. 자가 회복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되는 네. 편이라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치료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로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충분히 회복되고 나시면은 다음과 같은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힘줄이 근육 뿌리를 잡아당겨서 생기는 거라 그 근육을 미리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힘줄로 통해서 뿌리로 전달되는 통증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드물게 힘줄 뿌리가 너무 손상이 많이 돼서 자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MRI를 찍게 되면 쉽게 구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해진 힘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말만 들어서는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되게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결과도 좋은 수술이니까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이거 많이 이런 하셔야겠어요. 수술 그러게요. 오래 하시려면요. 제 말이요. 네, 이런 감사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네네네. 또 네. 자체적으로 좀 질환이 나아진다, 좀 네. 통증이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은 큰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네네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저린 증상이 쭉 올라온다라던가 그렇죠.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요. 갑자기 힘이 빠져요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일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들 지내시다가 팔꿈치가 탁 부딪혔을 때 아. 전기가 찌릿한 경험 네, 맞아요.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네. 사실 그때 찌릿하게 만든 요인과 연관된 신경에 병이 생겼을 때 네. 그렇게 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병이 생겼을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안쪽 팔꿈치를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골프 엘보, 그러니까 내측 상과 네.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뒤로 감아서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을 척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척골신경은 타고난 태생 때문에 다른 신경보다는 병이 잘 생기는 편입니다. 뒤를 감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팔꿈치를 굽혔을 때는 이게 좀 길이 길어져서 신경이 팽팽하게 되고 팔을 폈을 때는 신경이 느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이란 조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좀 질병이 잘 생기는 편인데요. 이 척골신경은 이 팔꿈치를 움직일 때마다 기본적으로 자극을 받는 신경이라서 다른 신경보다는 병이 잘 생기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봐야 그렇죠. 되는 건지 그 네, 부분을 네, 네. 우리가 꼭 들어야겠어요. 그럼요. 네. 초반에는 신경 증상은 대부분 감각신경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린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저린 증상이 있을 정도까지에는 대부분 주사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등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좋아지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이 위축된 정도로 운동신경이 손상된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드물지 않게 새우잠 때문에 이 병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새우잠을 주무시면서 팔 계속 굽히게 되고 네. 이런 자세로 한 8시간 이상 계속 주무시게 되면은 신경은 계속 팽팽해진 채로 자극을 받게 되고요. 이 자극이 누적이 돼서 이 척골신경 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무시는 자세만 교정을 해도 많이 좋아지십니다. 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그렇죠. 치료로도 네네네. 치료가 가능하다. 이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하지만 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쵸. 안 받고 싶어도 수술이라던가 조금 더 심한 치료를 받아봐야 될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 어떠한 적극적인 치료가 있을까요? 이미 손에 힘이 많이 떨어졌거나 이 손 두 동의 근육이 다 약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경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증상이나 그 병의 깊이에 따라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네. 아까 내측상과 뒤편을 돌아가서 있는 신경을 내측상과 앞쪽으로 옮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척골신경 이전술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 있는 신경을 안쪽으로 옮겨줘서 팔꿈치를 굽히더라도 더 이상 팽팽해지지 않고 느슨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술이 좀 크거든요. 그래요? 이게 좀 수술이 커요. 이쪽 그 관절 아래 위로 한 10cm 이상씩 째고 해야 되는 수술이라서 네. 가능하면 최소 그 유지를 좀 잘 하시는 걸로 물리치료나 운동 같은 거.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척골 신경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정도 알아봤고요. 근데 이런 증상도 혹시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팔꿈치 뒤가 이렇게 부었다고 네, 오시는 있으시죠. 분들 또는 뭐 어디 닿으면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요? 근데 이게 꼭 척골 신경하고만 일치를 하나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팔꿈치 뒤쪽 여기가 네네. 볼록해지면서 아프거나 뭐 간혹은 여기가 볼록해지지 않더라도 통증이 굉장히 지속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내측 상가와 외측 상가가 아니고요. 이 뒤쪽에 팔꿈치 가장 뒤쪽에 볼록한 부분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을 설명드리려면은 윤활낭이라는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활낭이라는 구조는 충격 흡수 패드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 몸에서 뼈가 튀어나와 있는 곳, 그러니까 발목에 이제 그 복숭아뼈라든지 무릎뼈라든지 여기 팔꿈치뼈라든지 그리고 고관절 옆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라면은 이런 윤활낭이 있어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팔꿈치 이 윤활낭에 병이 생기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붓거나 아니면 통증이 생기거나 너무 심하면은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딘가 손상이 되면은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 진물입니다. 우리 피부에서도 많이 관찰해 보셨을 텐데요. 윤활낭이라는 이 주머니 구조 때문에 그 진물이 윤활낭에 쌓이게 되고 쉽게 부풀게 됩니다. 그 지금 팔꿈치에 있는 윤활낭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랑 비교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것은 처음부터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거야 뭐. 네. 당연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이 병은 제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네. 한두 번 생기는 거는 비교적 쉽게 치료됩니다. 이 물찬 거 주사기로 물 빼주고요. 대신에 네. 약물을 집어넣어주고 팔꿈치에 생기는 자극을 최대한 피하다 보면은 질환이 쉽게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질환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팔꿈치가 어디 자꾸 닿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습관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업적인 습관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한 분은 에어 덕트 내부에서 이제 기어다니면서 수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팔꿈치, 무릎 이런 데가 안 닿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두 번 생기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치료가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생기다 보면은 윤활낭이라는 그 풍선 자체가 부풀어 버립니다. 우리 고무풍선도 한번 부풀어 버리고 나면 다시 수축하지가 않잖아요. 이 윤활낭도 마찬가지라서 한번 부풀어 버리면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다시 부풀고 또 부풀어서 이제 생겼던 물이 가끔씩은 세균 침투해서 진물이 아니라 고름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골치 아픈 것이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해도 다시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 병은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예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질병이라던가 질환이 안 생기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데 우리 김방희 원장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강조를 하는 거 강조하셨다는 건. 보면은 네네네.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예. 분명히 우리 방송을 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조언할 수 있을까요? 팔꿈치를 최대한 닿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 환자분들을 봤지만 이제 굉장히 뭐 이런 치료라든지 예방법들을 다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따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잘 따르시는 분들이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훨씬 편하게 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아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꼭 잘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습관, 뭐 턱을 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항상 의자에 앉을 때 팔꿈치를 이 팔걸이 자꾸 대고 있는다든지 이런 습관들을 반드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주변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서 이 병을 앓으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교정할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병이 나중에 붓지 않더라도 특정 공간에 통증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윤활랑이 찢어져서 생기는 병인데요. 윤활랑이 이제 물은 차지 않더라도 일부가 파손되어서 팔꿈치 그냥 됐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동작에서 어디가 딱 닿았을 때 찌릿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라 1, 2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윤활낭염의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렇게까지 막 붓고 이러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형외과시니까 이런 환자분들은 쉽게 주변에서 접하시거나 진료실에서 보시게 될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예를 좀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자신이겠죠.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강조를 환자가 계셨었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네. 그렇게 강조를 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한두 번만 겪고 넘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예전에 그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꽉 부딪혔어요. 처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정형외과 의사인 내가 봐도 골절이다. 너무 아프다. 자가진단 내리셨네요.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골절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골절은 아니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아프실 수 있겠구나 좀 덕분에 느꼈고요. 그 뒤로 팔꿈치가 많이 부었습니다. 이 끝부분이 찢어지면서 안에 물이 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을 빼내고 주사를 통해서 약을 집어넣어서 잘 치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특정 동작에서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픈 통증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낫겠지 했는데 계속 안 나와서 사실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더니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 굉장히 작은 논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직접 체외 충격파를 제가 기계를 들고 많이 쳐봤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아픕니다. 덕분에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제가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직접 아파봐야지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그러긴 한데 다 아파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우선 가장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게 좋겠지만 아프다고 하더라면 치료 방법을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손목과 건강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